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외국 기업 인수나 시설 투자 등을 목적으로 나라 밖으로 나간 해외 직접 투자액이 2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2019년 2분기 해외 직접 투자 동향을 보면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해외 직접 투자액은 1년 전보다 13.3% 늘어난 150억 1천만 달러, 18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37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과 비교해 50만 3천 개 증가했습니다. 5분기 연속 늘어난 것으로 올해 1분기 증가폭이 지난 2017년 2분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컸는데 60대 이상 일자리가 28만 2천 개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달 10일 워싱턴에서 재개된다고 미 CNBC 방송이 현지 시간 26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고위급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라이트 하이저 대표와 문희신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류허 부총리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양측이 추가 관세를 주고받으며 갈등이 격화된 상황 속에서도 최근 다소 유화적인 신호를 발신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개최 시기와 관련한 언급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이번 달 안으로 제안했는데 재개 날짜를 잡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또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까지도 변동성이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강화된 변동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추세입니다.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협상 고위급 대표단이 다음 달 10일에 만난다라고 조금 전에 CNBC 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만남의 일정까지 잡혔는데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차관급 회담, 실무진 회담에서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안 나왔고요. 농장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농장 방문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직접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위급 협상에서 어떠한 스몰 딜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 이후에 탄핵 정국이 더욱더 술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탄핵이 될 확률은 굉장히 적다, 극히 미미하다, 0%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가뜩이나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조정을 받다가 소폭 올라갔고요. 그저께 조정이 좀 나왔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번 달 괜찮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시점에 마침 또 이런 변동성이 강화될 만한 재료가 나와서 시장이 강하게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좋지 못하고요. 환율은 1,2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에 우호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건데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다음 주엔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1.42%나 밀립니다. 2100선까지 넘었었는데 지수가 단숨에 또 2045포인트대까지 2050선 아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흐름 보시면 2063부터 2045 반등 없습니다. 장중 조정이 아니고요. 그냥 급락입니다. 이건.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수급도 별로 좋지 못하고요. 연기금마저도 팔고 있는 시장입니다. 외국인 여전히 팔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 조정 나오고요. 네이버도 빠지는 가운데 그나마 버텨주는 건 현대차 운송장비 업종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부터 LG생활건강까지 중국 관련 소비주 제외하고는 오늘 좀 어렵습니다. LG생활건강 비롯해서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면세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흐름 좋고요. 현대모비스도 빠지고 셀트리온,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는데 LG화학은 장중에 30만 1,0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 30만 500원에 바짝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문제, ESS 배터리 화재 문제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 문제까지 LG화학은 3중고를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 KB금융 빠지는데 금융주들의 낙폭이 오늘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SK텔레콤 빠지는 가운데 기아차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23.65입니다. 코스닥도 빠지고요. 0.76%나 내려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할까요? 628부터 623까지 현재 포인트까지 장중 조정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기관의 전주체가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KMW, 펄어비스, 메디톡스까지 빠지고요. CJ ENM은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슈젤과 SK머티리얼즈는 빠지는데 HLB가 반등에 성공했고요. 스튜디오드래곤은 오늘 정책 얘기도 좀 나오는 날인데 상승폭은 좀 미미합니다. 장 자체가 좋지 못한데 그래도 빨간불은 켜주고 있네요. 파라다이스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SFA 헬릭스미스, 컴투스까지 빠집니다. 헬릭스미스가 오늘도 빠져나가는데 어제 장 후반에 낙폭 줄이면서 좀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보합세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헬릭스미스 여전히 매도세 강하고요. 대주주가 매도를 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이죠. 대주주, 한마디로 대표이사의 아내, 딸까지 매도를 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서기에 충분한데 이 부분이 또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은 1,200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 악재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강세를 이어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만 지나면 바로 10월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닝 시즌이에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데 일단 또 기업들 실적 관련된 어닝 시즌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 실적 관련돼서 가장 또 중요하게 볼 부분들은 그동안 저희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그렇게 자신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떨어져 오던 실적들이 일단 지금부터는 더 그 정도까지 계속 실적이 안 좋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 3분기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은 가파르게 떨어지던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하향세가 좀 멈췄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영업이익의 추정치 변화율을 보게 되면 올해 전반적으로 2달 전에는 한 3% 정도 또 떨어지지 않을까로 바라봤었는데 일단 0.8%대 하락으로 올해 전반적인 실적이 그나마 하향치가 좀 줄어든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3분기 실적만 본다라고 했을 때도 2달 전에는 한 5.6% 정도 또 추가 하향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0.6%대로 그나마 좀 눈높이가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실적에 대한 저점이 다가오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또 기대감도 생기게 마련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코스피의 중요한 시가총액 상위 두 종목,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눈높이가 그래도 살짝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1분기가 저점으로 해서 이제 2분기 때는 약간 어떤 생각보다 좀 서프라이즈하게 반영이 됐었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일회성 이익이 있다라는 관점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3분기가 살짝 실적이 그나마 돌아갈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한 상반기가 저점대로 하반기에 약간씩 개선되는 가능성들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조금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나 여파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일단 여전히 저점대를 아직은 탈인하는 현상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한 3분기나 4분기 정도에서 저점을 찍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어떤 과거 대비해서 뭐 30, 40%씩 하락하던 수치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어떤 한 자리 숫대 정도로 하향세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어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적 컨센서스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한 한 자릿수 안쪽으로 하향세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 대해서 살짝 한숨을 좀 돌리는 분위기가 나온다고도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 지금 같은 분위기가 기업 실적과 관련돼서 시장 동향을 같이 연결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 한 2100선 정도 시도했었을 때가 일단 무엇보다 시장 분위기가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안전자산에 좀 과도하게 쏠렸다가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는 현상 쪽에 무게가 맞춰지면서 한 2100선까지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하락했다가 돌아가는 현상, 즉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회복이라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실면서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어느 정도 기업 실적들이 하향이 마무리되고 어떤 추가적인 글로벌 경기 부양이나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반영이 되면은 오히려 기대감이 먼저 앞섰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낙폭과세는 해소됐는데, 그러면은 실적과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아직 그렇게 크게 해소되거나 어떤 부담감이 많이 떨쳐졌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대표적으로 코스피 2100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까지 이어졌던 실적 흐름들의 동향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 시장 PR이 14배 수준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나 상대적인 수치 모두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싸다고 보기가 힘든 상황들이죠. 게다가 PBR은 한 0.86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관점으로는 어떤 자산 대비해서는 저평가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 흐름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적어도 기업 실적들이 변화가 돼야 일단 코스피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불 수 있겠다라는 시각들은 높다고 보게 되면은 아직 확인해야 될 숙제가 좀 더 많다, 이렇게 정리해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요즘에 워낙에 변동성도 강하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리츠 관련주들 얘기가 많더라고요. 리츠 관련주에 대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리츠 관련 쪽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한다면 네. 이제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안전 자산인데 현금을 좀 갖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좀 시장의 이자율보다 좀 높은 쪽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심이 쏠리는 게 리츠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리츠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어떤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모아다가 부동산 관련된 쪽으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어떤 부동산 투자의 또 다른 대안이 아닐까. 특히 건물주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이나 그리고 소망이 좀 커지고 있는 지금 마당에 소액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반인도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관점들이 리츠 쪽으로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물이다 보니까 안정적이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기능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같이 이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쉬운 현금화가 가능하겠죠. 게다가 또 말씀드렸던 높은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빠르게 어떤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반영이 느리다라는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저금리 현상이 만연하고 상대적으로 계속 배당에 대한 관점들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상당히 좀 늘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공모형 부동산 간접 투자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된 상황들인데 다른 부분보다 이제 투자자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세제 혜택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5천만 원 한도로 해서 배당에 대한 분리 과세가 되고요. 거기다가 세율도 9%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알게 모르게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그런 부분들과 함께 리츠의 상장과 함께 활성화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쪽으로 보게 되면 현재 리츠가 공모와 사모를 합쳤었을 때
개수와 자산 규모를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죠. 이런 상황 쪽에서 아직까지 어떤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리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기 힘들었다라고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들과 함께 앞으로 좀 더 주목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상장된 리츠가 5개사가 있는데 전체 리츠 시장의 공모 사무를 합쳤을 때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변할 수 있는 변화 소지는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신한 알파 리츠, K탑 리츠, 그리고 이코크 리츠랩 이런 전반적인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배당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배당이 떨어지는 반면에 또 리츠가 의외로 올해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측면이 나오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과 어떤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의 상승률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는 관점들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 그래도 판교 쪽이나 그리고 용산의 오피스 이런 쪽에서 공실률 관리를 잘하면서 안정적이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주가도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그러면은 최근의 기조로 봤었을 때 앞으로 이제 롯데리츠라든가 또 NH리츠, 이지스리츠 같은 쪽에서도 추가적인 상장을 통해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NH리츠 같은 경우는 서울스퀘어나 삼성물산 서초사옥, 강남 N타워 이런 쪽으로 공모를 받아다가 지금 목표 배당은 한 5%. 근데 목표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올해에 대한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내년부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한 배당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배당은 생각보다 좀 낮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투자한 자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츠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운용 수익 관련돼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물건에 투자하느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나 특히 입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공실률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배당이 그만큼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입지와 연관된 배당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자산평가를 했는데 오히려 어떤 손실을 가시겠다. 그러면은 리츠에 대한 주식 가치도 하락할 위험도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를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어떤 현금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한 자산 배분 전략 쪽으로는 한 번쯤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기적인 편입 관련된 쪽은 계속 권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상장하는 흐름들과 함께 계속 성장할 시장에 대한 부각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찾다 보니까 이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라고 하는 ETF주가 오히려 리츠와 함께 또다시 성장할 기회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미래에셋이 국내 최초로 부동산 리츠에 진입을 해서 또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리츠 쪽으로 맵스 리얼티가 17%, 맥쿼리 인프라가 16%, 그러면서 리츠 관련된 쪽에 한 62%의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나머지 기타 고배당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리츠 관련된 쪽이 상장이 돼서 이쪽에 대해서 계속 편입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 리츠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리츠도 갖고 싶고 저 리츠도 갖고 싶은데 차라리 그런 걸 다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이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 가장 그에 걸맞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그에 따라서 리츠에 관련된 배당이 또 ETF 쪽으로 배당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전략적으로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또 하나의 리츠 관련된 상품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리츠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제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시장 밀리는 거나 뭐 글로벌 시장 밀리는 게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 이슈인데 이번엔 또 탄핵 이슈가 불거졌어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좀 강하게 이번에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탄핵 스캔들이 근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뭐 클린턴 대통령도 있었고 얘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70년대도 있었고요. 예. 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이슈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탄핵 이슈가 있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궁극적으로 보는 건 경기예요. 예. 경기가 저점을 찍고 호황이었느냐, 아니면 경기가 이제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추세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물론 뭐 니슨 대통령 당시에는 확실히 이제 경기가 좋지 않을 당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폭이 좀 커졌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지만 결국 경기가 좋았던 시기에는 조정 받고 난 다음 낙폭을 전부 만회하면서 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더라. 물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한 번이 아니죠. 이미 이제 뮬러 특검이 굉장히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허무하게 끝났고, 두 번째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원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에 착수를 했고, 물론 이번에 이유는 조금 러시아 스캔들과는 좀 다릅니다. 예.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 전화 통화 내용에 공개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대선 후보와 아들의 이제 비리를 좀 조사해달라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인데, 어쨌든 전문가들의 평가는 하원에서는 어차피 다수당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제 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상원은 또 상황이 좀 다릅니다. 공화당의 경우에는 아직 뭐 이 탄핵 절차에 진행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방어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방어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제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 굉장히 좀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타겟책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확률은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그래도 나왔다는 것 자체로 시장이 굉장히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대두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게 뭐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사안들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있고 우리 차원에서는 북미 간의 협상도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차순위로 밀리니까 이게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석은 두 가지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이제 자본의 이익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일단 우선시하고 있고, 내년 11월 대선을 감안하게 되면 어쨌든 미국 경제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뭔가 몰아갈 텐데, 당장 탄핵이 이제 시작이 되면, 절차가 시작이 되게 되면 국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외부적인 이벤트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뭐 지금 뭐 이 당장 제일 첫 손으로 꼽는 이제 것이 바로 이제 북한과의 이제 대화였고, 북한이 어느 정도 컨트롤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홍보를 해왔는데, 이런 점이나 또 미중 무역 협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뭐 사우디를 둘러싼 이제 무역 중동 전쟁의 가능성,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나오고 있지만, 당연히 대내 가와만서상이라고 일단 집안 단속을 못하게 되면 외부에는 당연히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자, 이 돌파구를 과연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예. 보게 되면 지금 당장 이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좀 좁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회담조차 3차 회담조차 지금 조금 뒤로 미뤄지는 양상이고요. 당장 이제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일단 실무진들이 다음 달 10일, 11일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지금 다급하게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게 되면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이 협상에서 내줄 만한 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농축산물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사실 일본도 어느 정도 미국에 충족시켜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양보한다고 해서 과연 트럼프의 입지가 좀 굳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건국 70주년 앞두고 또 내올 게 또 뭐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자본시장 개방이라든가 외환시장 개입이라든가 아니면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내놓을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금 대내적으로 이제 좀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좀 공경에 좀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힘든 상황들을
그 나름의 방법으로 위기 타개를 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볼지 기대가 되는데 트럼프 탄핵 스캔들이 미국 경제 내년 대선에 이제 미칠 영향을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 사전 조사에서는 이제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별 과반 이상을 확보를 못 하고 예, 예. 있고, 뭐 조 바이든도 1등이긴 하지만 좀 불안합니다. 자, 그렇다 하면 사실 민주당도 이 딜레마예요. 이 탄핵을 강행했을 경우 하원 문턱을 넘고 상원에서 부결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고요. 입지적으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만에 하나 민주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예요. 정작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은 그동안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기를 부양시켜 왔는데 여기다 재정과 통화 정책이 맞물려 왔었죠.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반대 입장이에요.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초장기 호황의 경기 정점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미국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민주당도 고민이고 이 선택권을 갖고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제 미국 국민들조차도 트럼프를 좀 한 번 더 믿어보자니 믿었지 않고 굉장히 허풍은 많이 떠는데 실질적인 효과, 없잖아요, 소득은 지금.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또 두둔하자니 이 좋았던 경기가 또 둔화될까 봐 굉장히 표심이 과연 뚜껑을 열어봐야지.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과도기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이런 역경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수층을 결집시키려고 오히려 더 애를 쓰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그건 맞는 분석일까요? 그게 과연? 이 모험일 텐데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층을 집결시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이 표밭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스트 벨트를 먼저 하고 그다음 제조업 벨트, 그다음에 유가를 비롯한 기업들, 그쵸. 공화당 성향이 짙은 기업들을 위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유가도 사실 사우디 이제 이 피격 이후에도 안정적이에요.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유가는 오르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들이 부담입니다. 가장 세계 최고의 소비는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기에도 좀 그렇고요. 또 근데 자기의 이제 노벨 평화상을 겨냥한 북한을 좀 이제 이 협의를 찾기에도 3차 만났는데 해법이 없다면 북한도 손해지만 미국도 굉장히 정치적 타격을 입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아직도 부정적 견해가 아주 그렇죠. 강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올 만한 건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이에요. 미중 무역 협상이지만 지금 급한 게 오히려 탄핵이라는 폭탄을 쥐고 있는 트럼프가 더 급해졌어요. 맞죠. 이 패를 알고 있는 중국이 과연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거냐는 미지수입니다. 그 중국이 지금까지 자꾸 미룬 게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재집권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탠스 변화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 만났어요. 미일 무역 협상에 1단계 합의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경제에 영향이 좀 올 텐데. 사실 미국과 일본은 지금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싶어요. 예. 그 첫 단계 관문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 약 70억 달러 그리고 7조 4천억 원 상당의 농산물 시장 미국에 추가 개방하겠다. 관세 90% 없애질 테니까 마음대로 파세요라는 겁니다. 그쪽에 있는 중국에 팔던 거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욕을 먹고 있어요. 아니 왜 중국이 어지러 놓은 걸 왜 우리가 뒤처를 그쵸.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아베가 목적하고 있는 건 농산물 시장이 아니에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관세를 낮춰주는 거예요. 자동차 관세를 정말 자유무역 협정을 하게 되면 유럽도 겨냥할 수 있고 한국도 겨냥이 그쵸.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노렸지만 트럼프는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조만간 있을 추가적인 관세 더 붙이는 거 요거에서는 제외를 시켜주겠지만 관세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더 내놔라라는 압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조금 8조 이상의 시장을 개방한 것 같지만 자동차를 좀 방어했다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딜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혹은 좀 떼고 싶었지만 떼지 못했고 더 붙이는 거는 막았다 이 정도인 건데 이제 우리도 영향을 입을 거 아니에요. 미일 무역 협상이면 자동차 사실 예전에 뭐 토요타나 닛산이랑 우리가 견주기가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어때요, 그러면? 이게 첫 단계가 일단은 농산물과 일부 이제 전자기기며 이제 했지만 자동차는 막아냈지만 아직까지 2단계 그리고 완전 포괄적인 자유무역 협정으로 가면 우리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거의 대다수의 물건을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만에 하나 일본이 이제 이 미국과 이제 FTA 수준의 경제 협력을 체결한다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자, 자동차 운수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 무역 수지 다 지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보면서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먼저 앞서서 이 미국의 굉장히 가려운 부분을 파고드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게끔 그러니까 뭐 지소미아 파기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입장에서기보다는 미국은 굉장히 일본 쪽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사전 이런 이제 작업이 미리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 능동적으로 굉장히 일본이 미국과의 가까워진 사이를 파고들기가 어려워요. 단지 지금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예. 방위비 분담금 더 해라. 막 여기다 6조 얘기 나오더라고요. 무기 더 구매하라. 예, 이런 굉장히 숙제만 압박이. 받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가까워질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격 경쟁 우위가 개도국지 위에서 있었는데 일본은 미리 뭐 선진국으로 가서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빠져버리면 가격 경쟁력도 밀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위축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10월입니다. 다음 주면 당장. 9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얘기했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정말로 이제 박스권 장세, 이제 일부에서 얘기한 롱속 전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쵸. 2100선에 가면 이제 팔고 예. 다시 1900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담고 사고. 이 과정이 거의 10몇 년 이상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안 된다.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10월에도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10월 10일은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 예. 앞서서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얘기가 좀 나오겠죠. 분명히 시장에 반영될 사안이고 그리고 중국의 국경절이 10월 1일에 있어요. 예. 70주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도 경기 둔화를 우려할 정도이기 때문에 뭔가 다 돌파구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내놓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든 뭐든 투자든 아마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일본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뇌물 스캔들로 주식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악재는 소비세 인상이에요. 인상. 이러다 네. 보니까 이 만에 하나 이제 가까운 이웃들이 사실 이게 남의 불행이 우리 행복이 아니에요. 같이 내려가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동조화 현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대목이고 예. 또 하나는 사실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가 없으면 어닝 시즌이에요. 정확하게 3분기 성적표 좋았다 그렇네요. 라고 얘기하면 업종별 따라가면 쉬운데 이런 대외 변수 때문에 아마 굉장히 희석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어닝 시즌에서 잘 나오더라도 지금 희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금은 지켜보면서 다음 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종목 짚어드리고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